교사의 안부를 묻사오니 어떠하신지요. 달 밝은 창가에서 이내 몸 한이 많습니다. 꿈속 너그로 하여금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 문 앞에 돌길 이미 모래가 되었을 것을. 몽혼이라는 시인데요. 얼마나 보고 싶으면 꿈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집 앞에 돌이 모래가 될 때까지 서성였을까 합니다. 이 시를 처음 들었을 때 이 저자의 슬픔과 상대방을 향해 멈출 수 없는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간결하지만 사무치는 그리움이 아주 진하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저는 수능을 본 지가 오래돼서 이 시를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접한 기억이 없는데, 최근에는 수능에서도 다뤄지는 조선 여류 시인인 이육봉의 몽혼이라는 시였어요. 스스로 자기 감정을 말한다는 뜻으로 처음에는 자술이라는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절한 그리움의 상대를 이 시인은 다시 만났을까요? 우리는 말 안 해도 이렇게 가슴 아픈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예상이 되죠. 네, 이 둘은 다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시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못 만나게 된 것도 슬프지만 그런 일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시인의 시가 조선으로 알려지게 된 그 스토리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이 스토리는 이수강의 지붕유설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believe or not이긴 하겠지만 지붕유설에 따르면 이 시인이 사랑한 님을 그리다가 자기가 쓴 시로 온몸을 감싸고 바다에 빠져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왜 자신이 쓴 시로 온몸을 휘감고 바다에 빠졌을지 그 사연이 궁금해지죠. 이 시인은 바다에 빠져서 죽고 그 시체가 흘러 당시 명나라인 중국의 동해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체가 너무 흉측해서 관에서 수습하려고 보니 옷 속에 종이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 겉은 백지였지만 안에 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시문 끝에 해동 조선국 승지 조원의 첩 이옥봉이라고 적혀 있어서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님을 만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에 죽어서 중국 사람들이 그녀가 쓴 시를 보고 너무 훌륭해서 감동하고 그 시를 시집으로 엮어 나중에 조선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럼 이 시인이 누구냐 하면 이옥봉이라는 여성이었어요. 이옥봉은 자신이 적었다시피 조원이라는 사람의 첩이에요. 그런데 출신이 일반 첩들이랑은 좀 달랐어요. 이 옥봉의 아버지는 양녕대군의 고손자였고 옥천 군수를 지내고 임진왜란 때에는 의병장을 하셨던 이봉이었던 거예요. 이 이옥봉은 이 이봉의 서녀였어요. 옥봉의 아버지인 이봉 역시 당시 홍기가 꽉 찬 나이였던 22살의 옥봉의 혼처를 쉽게 찾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나름 딸바보였거든요. 비록 서녀였지만 이봉은 딸과 시를 주고받으면서 딸에게 시 공부를 가르쳤고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시 세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키워준 거예요. 당시 명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옥봉은 꽤나 유명해져 있었대요. 그런 딸을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쉽게 혼처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옥봉이 이미 결혼을 했던 조원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조원의 첩이 되겠다고 자청한 거죠. 그래서 이봉 입장에서는 딸이 첩이 되는 게 좋지는 않았지만 또 옥봉이 서녀였으니까 딱히 다른 혼처도 쉽게 찾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조원은 누구냐면 칼찬선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조식의 제자였어요.
조식도 임진왜란 때 의병을 직접 이끌 만큼 거침없고 과단성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관료나 왕에게 날선 비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조식의 제자였던 조원은 옥봉에게 결혼을 할 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그 조건은 다시는 글이나 시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결혼 10년쯤 지났을 무렵 시를 쓰게 되는 일이 생겨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여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남편이 절도죄에 연루되었으니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원에게 선처를 구하는 글을 써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옥봉은 그 사정이 딱했지만 남편에게 부탁할 수는 없으니 내가 써주겠다라고 해서 관청에 한 편의 시를 써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칠성날이어서 견우와 직녀를 비유해서 이웃집 남편인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시였어요. 결국 이웃집 남편은 무죄로 풀려났지만 조원은 옥봉이 약속을 어기고 시를 썼다는 이유로 엄청 화를 내고 그녀를 친정으로 내쫓았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의 서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당시 여자가 공적인 일에 끼어들어서 구설수를 만들었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시를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당시 시를 짓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교수들의 재능은 아니고 해어화라고 해서 말을 하고 말을 알아듣는 꽃이다라는 뜻의 기생들이 주로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옥봉을 내쫓았어요. 지금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성리학적, 유교적 조선에서 사대부 남성이 갖고 있는 불평등의 구조로 이해한다 해도 별로 이해하고 싶지는 않아요. 조원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개인적 감정 해소를 위한 시도 아니고 이웃 사람의 부탁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시 한 수 썼다는 것을 이유로 처업이었던 옥봉을 내쫓았어요. 어쨌든 첨언하자면 나중에 옥봉의 시는 조원의 후손들이 쓴 감림세고라는 책에 이제 엮여서 나오고요. 그 문집 뒤에 선조들의 행동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옥봉의 재주가 잘난 것을 인정하지 못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결국 조원이 자기보다 재능이 뛰어났던 옥봉에게 열등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옥봉에게 그 이별의 슬픔이 얼마나 깊고 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별의 한. 평생 이별의 한이 병이 되어 술로도 못 고치고 약으로도 다스리지 못하네. 이불 속 눈물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과 같아. 밤낮을 흘러도 그 네가 알아주나. 미사여구 없이 간결하게 그냥 사실만을 나열한 것 같지만 그 슬픔이 지금 들어도 유치하지 않고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옥봉이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이 본연적으로 태생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운명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누구랑 만나든 어차피 외롭고 인간에게 외로움이나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라는 것은 어쩌면 누가 함께 있든 없든과 상관없이 본질적이라는 것을 옥봉이 알았더라면 아마 알고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슬프게 삶을 마감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옥봉이 사랑하는 님 조원과 함께 살 때 썼던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느껴지는 규정이라는 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마더님 어이해 이리 늦을까.
매화꽃만 무심히 뜰 위에 지고 까친 깍짝짝 반갑다 임 오시려나 헛되이 눈썹만 그리는구나.